네, 안녕하세요. 12월 31일 아듀 2023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돈의 미래에 대한 그 책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 이분 책이 번역되기 전에 제가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돈의 미래라는 이 책을 쓴 코넬 대학교 교수죠. 코넬 대학교 교수고, 앞으로 이제 화폐혁명의 책을 쓴 거예요. 이 사람도 에드워드 프라사드 교수인데, 이분이 이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이제 IMF 공식 그 홈페이지에서 이분 책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이거를 그 인터뷰한 거를 제가 이제 전문을 오늘 설명드릴 건데, 그러면 지금 파이 네트워크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왜 제가 파이 코인이 1000불, 10,000불 간다고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도 파이 코인의 미래 가치를 모른다 그러면 참 그렇다. 지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그런 걸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참, 전문을 제가 해설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돈의 미래입니다. 이게 이제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IMF에서 화폐혁명 이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파이낸스 앤드 디벨롭먼트 파트에서 대화를 한 거예요. 이 교수랑. 지금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나 디지털 기술이 화폐의 본질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이제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이 교수, 코넬 대학교 교수의 저서 화폐의 미래에서 디지털 혁명이 통화와 금융을 변화시키는 방법에서 이 디지털 통화하고 기타 금융 기술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쓰는 소비자 뱅킹이라든지 각국 정부, 그 다음에 뭐 G20, 뭐 G7, 여러 각국 정부의 이제 통화 정책,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국제 결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를 이 책에서 다 설명하고 있다고 해요. 파이 네트워크는 그 꿈 자체가 원대하죠. 203개국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크리스 웰리스와의 대담에서 이제 프라사드 코넬 대학교 교수죠. 프라사드 교수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요. 암호화폐죠. 암호화폐. 이 중에 이제 CBDC도 있고 파이코인도 있는 거죠. 이렇게 행간의 뜻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화폐의 장점과 위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제 먼저 질문은 앞으로 현금은 사라질 것인가요? 라고 이 프라사드 교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프라사드 교수가 앞으로 현금이 오랫동안 살아남을 확률은 거진 없다. 디지털 결제하는 게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편리하기 때문에 현금이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은 선진국에선 거진 없다. 중국에서는 이제 알리페이, 위챗페이 이 두 개의 민간 결제 제공업체가 있는데, 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중국 경제 전체를 아주 저렴한 디지털 경제로 뒤덮어버렸다. 노점상에서 이제 과일을 사거나 만두 몇 개 사는 것과 같은 일에도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한다. 그리고 물론 공산주의 같은 전체주의 국가니까 이런 게 된 것도 있죠.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 민간 부분에서 매우 저렴한 디지털 경제를 제공하는데 똑같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한국도 이게 이제 손가락 침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어떤 정서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스웨덴처럼 처음부터 사회주의를 표방한 나라라든지, 그냥 뭐
위에서 시키는 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경제 같으면은 몰라도 이런 이제 이 디지털 경제가 어찌됐거는 앞으로 중요해지고 현금은 거진 없어진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고요. 파이코인하고 연결시켜서 상관이 되는 대목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또 이제 질문을 합니다. IMF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커피 한 잔을 사거나 집세를 지불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비트코인은 일상적인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교환 수단으로는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커피숍에 비트코인을 가져가면 어느 날은 한 끼 식사를 통째로 살 수가 있고 뭐 햄버거까지 다 먹을 수 있고 다른 날은 달랑 커피 한 잔만 살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잖아요.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인데 파이코인은 이렇게 가격 변동이 심하게 가지 않을 거라고요. 실제 생활 속에 발을 깊숙이 담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게다가 비트코인은 사용하기에 다소 느리고 번거롭습니다. 파이코인이 느리고 번거로울까요? 지금 파이코인 1,500명에서 마이그레인에서 개인 지갑으로 넘어가서 바코드로 사용하게 하는 게 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일반 결제가 가능한 상태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이렇게 변동성이 막 가격이 대꾸복구 심하다 이거죠. 이 변동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나요? 이걸 해결한다고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나 유로와 같은 법정화폐에 의해서 1대1로 뒷받침되고 안정적인 가치를 얻게 한다고 그렇게 한다라고 했다. 그랬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해당 통화의 가치, 그러니까 유로면 유로, 달러면 달러. 그래서 이거는 국내 결제는 물론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만들기는 했다. 그렇게 이제 답을 하죠. 스테이블 코인이.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뒤에 나오죠. 그런데 당신 책에서는 프라사드 교수 당신 책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보기만큼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설명했는데 어떤 위험이 있어서 그렇게 설명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일종의 유가증권이다. 이 유가증권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는 그 회사가 실제로 그런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누가 확인할 수 있냐. 지금 그래서 겐슬러 위원장이 계속 지금 스테이블 코인 이거 다 니네 회계 기준에 맞춰라. 감사받아라. 지금 리플도 여기에 걸린 거 아니야. 니네 뭐 회사채 돈 어딨냐. 발행한 것만큼.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런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리고 실제로 법정 준비금처럼 은행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뱅크런 같은 거 나면 은행이 파산도 하는 판에 우리도 권도영 씨 그 코인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이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을 상환하고 법정화폐로 전환하려고 할 때 그게 되느냐. 그리고 스테이블을 뒷받침하는 코인, 이게 이제 리플 같은 경우죠. 중국 기업 A 플러스 채권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유동성이 있느냐. 미국 국채만큼. 미국 국채, 한국 국채 같으면은 이게 안정성도 있고 또 미국 국채 2년 만기, 10년 만기 이런 거는 유동성이 높잖아요. 그냥 현찰이잖아요. 그래서 법정화폐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이름만 스테이블 코인이지 하나도 스테이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겐슬러 위원장이 비트코인 빼고 다 상장 폐지해. 그러면 니네 ETF 허락해 줄게.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 조선은행권을 계속 썼죠. 조선은행권을 계속 썼는데 6.25가 일어나기 13일 전에 한국은행에 간첩이 있었거나 있었겠죠. 그때 이제 한국은행에서 간첩이
지폐를 찍어내는 동판, 그 중에서 이제 100원권 찍어내는 동판하고 1000원권 찍어내는 동판이 북한이 먼저 가져가서 그쪽에서 돈을 찍어내죠. 북한에서 남한 돈을 찍어내갖고 막 뿌리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기 부산으로 피난 간 다음에 6.25가 일어난 지 이제 얼마 안 돼갖고 급히 이제 얘기하죠.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났는데 6월 25일 이전에 북한은 미리 이제 한국은행 화폐 찍어내는 동판을 가져갔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본에다가 이제 100원권하고 1000원권을 일본에서 새로 인쇄하도록 했죠. 이러면서 화폐 개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갠슬러 위원장이 야 이거 저 뭐야 정부에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북한군이 막 예를 들어서 막 발행하는 것처럼 지금 그래갖고 이 세계 금융시장에 있는 돈이 증권시장에 있는 돈보다 더 많이 코인시장으로 가버리게 되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북한군이 이거를 먼저 가져가서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둘러서 화폐 개혁을 해갖고 아마 이게 이렇게 해서 50년 8월 달부터 부산 이 낙동강 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을 바꿔줬을 거예요. 바꿔주고 이제 서울 수복한다고 올라왔을 때 서울에는 막 이 100원권, 1000원권이 막 넘쳐나는 거죠. 인민군들이 막 찍어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쟁통에 막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다가 1953년에 화폐 개혁을 한 번 더 하죠. 53년 2월 7일 날 막 남한 정부도 이제 찍어댔지만 북한 정부가 막 찍어둔 돈도 있으니까 이때 이제 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지만 이게 시중에 남발된 통화와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 화폐 개혁에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막 지네들이 하는데 하나도 스테이블 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갠슬러 위원장이 계속 이 암호화폐가 불법이 판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 뭐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저만 해도 뭐 1959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저보다 뭐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들은 부모님한테 많이 들으셨을 거고 20살 정도 많으신 분들은 이건 뭐 생활에서 체험한 거니까 야 암호화폐 그거 저렇게 한다는 게 되냐? 그러니까 어른들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프라사드 교수도 하고 있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말로는 괜찮은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유동성 문제라든지 안정성 문제라든지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다. 누구나 막 찍어내는 건 아니다. 근데 파이코인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누가 그 파이코인을 딱 정했잖아요. 1000억 개를 찍는다. 1000억 개를 찍어내고 누가 언제 찍는 데이터를 다 갖고 있겠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그 시중에 돌아다니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준비금을 보유를 하겠다. 아마 그게 20%하고 35% 그러니까 2대 8의 법칙이지만 8 중에서도 65만 시중에 돌아다니고 15는 갖고 있으니까 아마 유동량 대비 그 준비금처럼 갖고 있을 준비를 얘네들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파이코인은. 그리고 이제 다른 위험 요소도 있나요? 이제 또 IMF에서 물어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엄격하게 규제되지 않는다면 국경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종류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에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런 이더리움 이런 암호화폐는 국경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런 거는 한 국가가 단독으로 이러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인 공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 파이코인이 그렇게 KYC 빡빡하게 하는지 이해되시죠? 각국의 화폐 정책이 다 다르거든요. 각국의 KYC 정책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네들이 준비가 되고 고객이 준비가 되고 사회 환경이 준비가 되면 오픈 메인넷 하겠습니다라는 게 이런 분위기가 익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CBDC를 고려하고 있다. CBDC를 뭐 한국도 하고 미국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이거 왜 하는 거냐 이런 거. 이게 그러니까 이제 프라사드 교수 얘기가 이게 CBDC 만드는 건 만드는 건 그 이유가 다르다. 일부 개발 도상국의 경우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이 일부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경제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 뭐 이 손가락 치매 우리 같이 이렇게 좀 나이가 들고 멘탈 블록 있고 이런 사람들. 요즘 뭐 은행 창구도 다 없어지고 증권은행 창구도 없어지고 뭐 송금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 집사람만 해도 뭐 저보다 어리지만 이런 핸드폰으로 뭐 돈 보내고 돈 받고 이런 거 안 해요. 창구 가서 해요.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나라도 조그맣고 은행 같은 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뭐 가까이 있으니까 한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은행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스웨덴의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상황이 다른데 스웨덴 중앙은행 락스방크는 뭐 전자크로나, 디지털 크로나, 그 스웨덴의 원래 돈이 크로나죠. 이런 이제 개인 결제 인프라 백스톱 역할을 할 것으로, 그러니까 현찰도 쓰긴 쓰지만 거진 요즘 스웨덴 안 쓰죠. 거진 안 쓰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게끔 나이 든 사람들도 이제 이런 멘탈 블록을 넘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CBDC를 만드는 것은 원래는 이렇다. 원래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들 금융상품의 금융의 포용성, 왜 그러냐면 계속 이제 돈이 도는데 이게 돈이 뭐 현찰로 갖고 있거나 돌지 않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세금 문제도 있곤 하지만 이런 게 금융 포용성이라는 게 일단 제도권 안으로 편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뭐 이상한 코인으로 금융이 막 흩어지고 체크도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틀에 나눠서 해야 되겠네요. 2회에 나눠서 해야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1편 먼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